저는 50대 중반에 두 딸을 둔 엄마입니다. 참, 딸을 둔 엄마로서 세상이 이렇게나 무섭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오로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허구로 지어낸 스토리에서만 나올 줄로만 알았던 일들을 겪었네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식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들을 하곤 하는데 저 역시 아들 타령이신 시어머니의 구박도 받아가면서도 제 딸들을 귀하게 키웠습니다. 두 딸들도 당시만 해도 비교적 늦은 나이에 낳은 터라서 귀하디 귀한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들 낳으라고 셋째를 노래를 부르셨던 시어머니 성화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제 딸들을 아들 못지않게 잘 키울 거라고 다짐했었죠. 둘째 딸을 낳을 때도 아슬아슬하게 위험천만스럽게도 조산을 하게 되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금만 부지했다가 더 일찍 조산하게 되었다면 아기가 선천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았다거나 문제가 있어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었고 오래 살 수 없을 수도 있었는데 하늘이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늘이 도와서 조사를 했음에도 인큐베이터에서 보름을 있다가 제품에 살아 돌아온 막내딸은 더욱 소중하고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있으면서도 갑자기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의사들의 말에 세상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늘 교회 다니라고 퇴근했던 언니의 뜻에 따라 목사님과 저와 남편이 손을 맞잡고 그동안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를 해달라고 하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처음으로 기도를 했었죠. 아마도 스님이 오셨어도 그랬을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못에서 건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욕심도 사라졌고 오로지 제 딸이 건강히 살기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었죠. 그래서 아기가 고비를 넘겼다고 했을 때는 세상에 기쁨이 이보다 더 클까 싶을 정도로 기쁘고 또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산의 후유증으로 그렇잖아도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더 이상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도 그딴 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어린 아기가 죽느냐 사느냐고 힘겹게 죄 없이 고통스럽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시어머니는 완전 불만이셨습니다. 아들도 못 낳았으면서 몸 관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성하지도 않은 쓸데없는 딸만 낳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귀한 아들이었던 남편이 그런 제 딸 때문에 시금까지 전폐해가면서 마음을 쓰는 것만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걸 보던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그런 말이 지금 나오세요? 내 아기는 저렇게 힘들게 버티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는 자식을 안 낳을 거니까 아들 얘기는 그만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이 소가지 없는 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냐? 아들이 없으면 누가 네 제사상을 밥 차려준다던? 엄마, 나 제사 음식 못 얻어 먹어도 좋으니까 아들 필요 없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남편은 힘들게 억지로 버티고 있는 저에게 와서 시어머니가 억지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병원에도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는 남편을 엄청 불만스러워 하시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를 엄청 미워하셨어요. 세상에 많고 많은 치마 두른 여자들 중에 하필 재수도 없는 여자를 만났다고 한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을 둘씩이나 내리 낳으신 것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저에게도 늘 그러셨어요. 내가 아들을 둘이나 낳아주니까 네 시아버지가 밖에서 바람을 피웠어도 살림을 차리거나 자식을 낳아오진 않았다. 그때 그 시대에는 남자들이 밖에서 바람을 피는 것이 보통이라서 시어머니도 그러려니 하셨는데 만일 아들을 낳지 않으면 밖에서라도 아들을 보겠다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은연중에 며느리들에게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을 하시곤 했어도 감히 시어머니 말에 대꾸 한마디 못했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제품에 안긴 둘째 딸을 보면서
아들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었고 항상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누이들이 아들을 낳았다고 자랑하시고 앞에서 떠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의 아들을 10명을 낳던 말던지 관심이 없었고 욕심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에게는 사랑하는 2딸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고 행복했으니까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2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는 누나가 둘이나 있었는데 시어머니 아들 욕심 때문에 남편 다음으로 또 아들일 줄 알고 낳았는데 딸이었습니다. 그래도 막내 시누이는 막내라서 시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만 2 손이 시누이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못할 만큼 엄하게만 훈육받았던 터라서 한 번도 아버님 앞에서 편하게 대화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네요. 아들 밥상과 딸 밥상은 구별을 해서 항상 식사를 했고 반찬 또한 달랐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니와 아버님의 밥상에는 고기와 생선과 햄이나 계란이 있었고 딸 밥상에는 김치와 동치미만 있었죠. 어쩌다 연탄불에 김 한 장씩을 구워서 똑같이 분배받는 것이 전부였던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시집가서 보니까 전날 남은 식은 밥은 여자들이 나눠서 먹었고 아버님과 아주버니와 남편은 새로 한 따신 밥을 바로 상에 놓았습니다. 도시락 반찬도 달랐습니다. 어묵볶음이나 소시지는 아들들 도시락만 싸주셨습니다. 1리터 큰 병의 아카시아 꿀은 한 수저씩 홀레 따로 방에 아들들만 불러서 한 숟가락씩 먹였다고 했습니다. 2 누나들과 막내 여동생이 꿀 달라고 보채면 굉장히 야단을 치셨대요. 가난한 집안에 어떻게 똑같이 다 먹이냐? 아들은 이 집안의 기둥이니까 먹이는 거다. 너희들은 다 남 식구가 될 텐데 뭐하러 먹인다는 말이니? 아버님의 밥그릇과 국그릇 그리고 숟가락과 젓가락도 가장 좋고 다른 그릇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듯한 뚜껑이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아주버니와 남편의 그릇도 아버님의 그릇처럼 고급진 것은 아니었어도 항상 설거지를 해서 지정된 자리에 다른 그릇과 섞이지 않게 나란히 놓이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아들 부심이 가득 찬 시어머니도 아들 간의 차별은 있었어요. 바로 장남과 차남의 차별이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려줄 아들은 장남이었기 때문에 아주버니와 남편은 차별을 했었죠. 그리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어도 장남만큼은 대학교를 보내시려고 했습니다. 남편보다도 공부도 못했던 아주버니였지만 대학에 보내려고 가즈네를 다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재수만 3번이나 하고도 낙방을 했는데도 다시 재수시키느라 학원에 등록시키고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는데 남편에게는 형을 위해서 대학을 포기하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남편은 상고에 들어갔는데 머리가 좋으니까 주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탑을 찍으니 상고를 졸업 후에 은행에 바로 취직을 했고 시부모님의 뜻에 따라 가난한 집안 살림과 아주버니의 대학 학비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다니면서도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4년제 졸업장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 대학원에도 입학을 해서 졸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못 간 서름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막내 시누의 대학교 입학을 적극 나서서 도왔어요. 남편이 본 돈으로 막내 시누의 학비를 다 충당했습니다. 그동안 아주버니는 4번째 도전한 대학 입학에 합격을 했고 역시나 고스란히 남편이 본 돈을 학비를 충당하다시피 했어요. 다른 집은 더 가난한 집에서도 아들, 딸을 차별하지 않고 빚을 내서라도 자식들 모두를 대학교에 입학시키네 어쩌네 하고 난리를 치는 세상이었는데도 오로지 장남 하나만을 잘 키우면 집안이 잘 된다면서 막내 시누의 대학 입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더군요. 남편이 본 돈으로 아주버니 학비를 대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거라면서 온전히 장남 뒷바라지를 완벽히 해야 한다면서 막내 시누의 대학 진학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것을 남편이 크고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대단하신 장남 사랑이었죠. 저희 시부모님들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니는 늘상 대접만 받고만 자라서인지는 몰라도 동생이 번 돈으로 대학교를 다녔으면서도 고마워할 줄 몰랐는데 막내 시누이는 늘 제 남편에게 고마워했고 지금도 남편을 잘 따릅니다. 순하고 착했던 남편은 그렇게 벌어서
시어머니께 생활비로 대부분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만요. 남편의 상사였던 분이 착실한 남편을 보고 소개를 해서 저와 만났습니다. 선을 본 거였죠. 남편과 저는 겨우 사귄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은 더 이상 생활비를 시어머니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주버니가 대학을 졸업했고 앞으로 생활비는 아주버니께 받으라고 했었죠. 그리고 막내 시누이도 대학을 졸업해서 자그마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그때도 생활비를 끊는다는 말에 굉장히 불안해하셨고 불만스러워 하셨다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결혼도 해야 하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아버님의 아무런 도움도 없이 저와 월세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은행에 다니면서 막내 시누이와 아주버니 학비를 몽땅 대주고 생활비도 모두 대주었으니 그 여력으로 아버님은 집을 새로 지으시고 주택을 더 큰 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결혼할 때에는 한 푼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를 보장해 줄 줄 알았던 장남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였어요. 늘상 평소 때도 그렇게 식구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온 터라서 남편도 기대도 하지 않았었고 도움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었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저와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께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홀가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신혼집도 없이 월세 단칸방에서도 행복했습니다. 첫 딸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열나들 부럽지 않은 딸에게 모든 걸 다 쏟아서 잘 키우자고 했습니다.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고요. 똑같은 자식인데 딸과 아들을 구별짓는 것은 저희 부모님의 세대나 있을 법한 일이지 저희 부부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나 소중한 두 딸들을 저와 남편은 잘 키웠습니다. 남편이 착실한 탓에 집도 장만했고 넉넉하지는 않아도 공공하게는 살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만 보게 해주고 싶었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금쪽 같은 딸들이었죠. 그런 딸들이 하나씩 결혼을 하고 저와 남편의 품을 떠나자 무척이나 섭섭했습니다. 첫 딸이 결혼식을 하던 날에도 남편이 몰래 앉아서 눈물을 흘리더니 항상 어린애만 같았던 막내딸이 시집을 가던 날에는 남자가 채신머리도 없이 집에 와서 엉엉하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보통 시집을 보내는 친정 엄마들이 눈물 바람이라던데 오히려 남편이 펑펑 우는 바람에 제가 다독거려 줬었네요.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 참 억울하다.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야 하다니. 우리가 하던 것처럼 귀한 대접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시집가서 얼마나 고생스러울 텐데 지금 무엇이 뭔지도 모르고 시집가서 얼마나 서러울지 걱정이다. 그러게 결혼도 늦게 했으면 좋겠던데 그렇게 좋다고 결혼한다니 내가 이렇게 속이 타잖아.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남에게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집안에 시집을 보냈으니 무슨 걱정이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은 내리 사랑이라고 막내딸을 더욱더 아꼈어요. 아직 어른도 안 된 애기가 결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내딸이 사귀는 남자도 꼼꼼히 지켜보고 직접 여러 번 만나보고 집안도 잘 들여다봤습니다. 23살부터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도 25살에 결혼을 하고 싶어 했지만 27살 때까지 결혼을 미루다가 결혼을 시킨 거였죠. 막내딸의 배우자 감으로는 적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느라 그랬어요. 다행히도 사돈들집이 시어머니가 대학 교수이고 대대로 물려온 재력 있는 집안인데다가 시아버지가 되실 분이 사업체를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다고 했고 평생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돈이 많은 집안이니까 결혼해서 몸만 와도 좋다고 했어요. 바로 60평대 큰 평수의 아파트도 바로 장만했다더라고요. 막내 사위도 남편이 쭉 지켜보니 됨됨이도 남달라 보여서 혼수 예단을 충분히 잘해서 보냈습니다. 다들 막내딸을 시집 잘 보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시누들이 질투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도 시어머니는 시누들과 앉아서 제 앞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짜잔한 딸내미들만 낳았어도 시집을 보내서 남는 장사 했구만. 어머머, 옳기는 좋겠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부잣집으로 시집을 보냈으니 말이에요. 저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돈 하나도 안 들었다뇨. 누가 들으면 진짜 그런 줄 알겠네요. 시집에 인사를 제대로 해야지 시집 눈밖에 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할 만큼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시어머니가 대뜸 화를 내시고 소리치셨어요. 뭐지 어째? 내 아들이 빼빠지게 돈 벌어다가 짜잔한 딸들 시집 미천으로 다 썼다는 거냐? 그 시집도 잘 찬다면서 뭐하러 해서 보냈어? 너는 네가 돈 버는 거 아니라고 내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했니? 그러자 막내 시누이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잘 사는 집에 시집을 보내니까 기 안 죽이려면 더 잘해서 보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엄마나 딸들 다 필요 없으니까 알아서 시집을 가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않지. 요새 세상에 우리 집 같은 집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막내 시누이가 작정한 듯이 이빨은 소리를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엄마 기억 안 나? 큰올케가 시집 올 때 엄마가 그랬잖아요. 예의도 없이 맨몸으로만 시집 왔다고. 큰올케가 맨몸으로 오긴 뭘 맨몸으로 왔어? 엄마가 예단이 성에 차지 않으니까 안사돈한테 퍼부었잖아요. 그래서 안사돈이 엄마한테 큰올케 이쁘게 봐달라고 뇌물도 주고 했잖아요. 밍크코트 기억이 안 나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막내 시누이에게 그것이 이것과 같냐고 말씀하시면서 야단치시더라고요. 다룰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나이가 많은 노인을 이겨먹어서 뭐가 좋겠냐 싶어서 말았습니다. 아무튼 막내딸을 시집을 보내놓고도 남편과 저는 매일 딸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눈밖에 나면 안 되는 일이니 시집 식구들한테 특히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잘 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도 했어요. 시집 식구들과 함께 사는 것도 아니었고 60평대 신혼집에서 둘만이 살 테니 요리를 못하고 집안 살림을 못할까 봐서 걱정이었지만 그것마저도 팥줄 아줌마를 부른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요리학원에 등록을 해주셔서 요리학원에 다닌다고도 들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생각하고 연락이 뜸해져도 잘 살고 있겠거니 하면서 애써서 걱정을 떨쳐버렸습니다. 김치와 반찬거리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다 주고 온 지도 얼마 안 되었으니 그새 또 찾아가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내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가 바쁜지 바로 받지 않고 한참 만에야 받더니 급히 받느라 그런지 바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전화 너머로 웬 수십 명 아줌마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무슨 파티를 하는지 어쩐지 시끄럽더라고요. 응 엄마,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그리고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바로 끊더라고요. 아니 무슨 주말도 아니고 평일인데 웬 아줌마들 목소리가 나는 거지? 저는 엄청 궁금해서 저녁이 될 때까지 막내딸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엄마 전화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해서 막내딸 아파트 근처로 함께 갔습니다. 그때가 저녁 8시쯤이었는데 웬 아주머니 부대들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불이 환해서 바로 알아보겠더라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제 막내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열댓 명으로 보이는 아줌마들에게 둘러싸여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데 인사를 90도 각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안사돈처럼 보였는데 아줌마들과 함께 인사를 주고받더니 막내딸과 함께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더군요. 딱 봐도 저 많은 수십 명의 아줌마들이 제 막내딸의 집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낮에 전화 너머로 들려왔던 목소리들의 주인공들이 저 수십 명의 아줌마들이었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내 딸의 낮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저 아줌마들 치닥거리 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던 겁니다. 아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하고 키운 딸인데 어떻게 저 많은 아줌마들의 수발을 들었을까 싶어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남편도 속상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사위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사위도 역시 한참 만에 전화를 받더니
집이 아닌 듯 분명한데 전화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장모님 웬일이십니까? 자네 아직 퇴근하지 않았나? 네, 지금 회식 중이라서요. 아니, 말이 되나?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 무슨 회식이란 말인가? 아, 네. 사실은 저의 동료 몇 사람과 술 한잔 하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바쁘다고 전화한다고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전화했네. 아,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도 저희 어머니 개혼들이 저희 집에서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밖에서 못 만나니까 집으로 들어오셨나 봐요. 사돈 계모임을 한단 말인가? 아니, 사돈 계모임을 왜 자네 집에서 한단 말인가?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네라도 일찍 들어가서 승현이를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 승현이 혼자서 걔가 뭘 할 줄 안다고 계모임을 자네 집에서 하는 건가? 네, 저희 집이 좀 넓기도 하고 어머니 개혼분들이 아들네 신혼집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 항상 일해주시던 아줌마가 오셔서 음식이랑 준비는 다 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자네 지금 말이라고 하나? 딱 봐도 한 20여 명 정도나 되어 보이던데. 제가 뭔가 더 말을 하려고 하자 남편이 옆에서 저를 말렸습니다. 제가 더 이상 잔소리를 못하게 하려고 전화를 낚아채더니 사위한테 말을 했습니다. 술 적당히 마시고 꼭 대리 불러서 조심해서 집으로 오게나. 네, 장인어른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속이 다 상했습니다. 사위는 고생하고 있는 딸에게는 관심도 없이 이 시국에도 회식이니 뭐니 하면서도 술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얄미웠습니다. 그 사이에 안사돈으로 보이는 아줌마가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가는 것 같길래 그때서야 딸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배를 눌렀더니 앞치마 차림에 막내딸이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웬일이야? 그냥 들렀다고 하고 거실로 들어가 보니 교자상 4개나 붙여놓은 채로 늘어진 상차림에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주방에서는 사위가 말한 아주머니 한 분이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큰일을 치렀냐고 했습니다. 조금만 쉬고 있으라고 하고 열심히 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양반이 열심히 상도 닦고 상도 개어서 옮겨놓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내딸에게는 남편이 그랬습니다. 우리 딸 힘들었지? 이런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잖아. 그러자 너무 해맑게도 막내딸이 하는 말에 놀랐습니다. 아빠, 괜찮아. 뭐든지 처음이 힘든 거지. 다음에는 덜 힘드는 법이야. 이런 거 엄마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말에 속상해서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여태껏 한 번도 네 할머니 계모임을 치러드린 적 없다. 세상에 시집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어린 며느리한테 그것도 수십 명의 개혼들을 불러서 계모임상을 차리게 한다더냐. 내가 속이 다 상한다. 그러자 딸이 너무 해맑게도 말을 하는데 놀랐습니다. 엄마,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할머니 같은 분은 아니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음식 차리는 것은 내가 한 게 별로 없어. 일당백인 저 아주머니가 다 하신 거고 난 그냥 몇 가지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저와 남편을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엄마 아빠가 고맙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정말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자기는 돈 받고 하는 일이라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서 일해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인데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자랑하는 걸 여러 번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금세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은 제가 할 테니 이만 돌아가서 쉬라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는 그 아줌마의 말에 깜빡 속았네요. 정말이지 제 딸의 시어머니가 제 딸을 이쁘게 보시는가 했었네요. 하지만 그것이 빈말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뒷정리를 하려고 왔는데 막내딸이 싫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주방 살림이니 자기가 더 잘한다면서 손도 못 대게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는 걸 유심히 쳐다보고 있으니 내 막내딸이 맞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손끝이 얇은 영락없는 새댁이더라고요. 주방 살림 정리도 척척 잘하고 그 와중에도 엄마 아빠가 왔다고 과일도 예쁘게 내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가르친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딸을 쳐다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도 결혼했는데 이젠 애 취급 좀 하지 마세요.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니? 엄마도 참, 제가 말했잖아요. 요리학원에 시어머니가 등록해 주셔서 다니고 있다고요. 거기서 배우고 여기저기서 배우니까 살림도 재밌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이 걱정할까 봐서 그런지 말을 했습니다. 실은 시어머니가 공부만 하시고 살림은 주로 아줌마가 해주시니까 요리도 하나도 할 줄 모르신데 요리학원에 등록을 해두시고도 못 가는 날이 많고 해서 마침 저도 요리를 할 줄 모르잖아요. 나도 신혼분위기 내면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오빠한테 잘 차려주고 싶은데 알아야 말이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공주처럼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대신 내가 다니겠다고 해서 요리학원에 다니게 된 거였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내가 다른 여자들처럼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어서 시간도 많은 데다가 내가 요리를 배우니까 일석이조이더라고요. 그날 배운 거 오빠한테 해주면 맛있다고 난리도 아니야. 시어머니한테 자랑도 하고 말이야. 내가 제대로 다 배우면 내가 차린 음식으로만 해서 엄마 아빠랑 언니네 식구 부를게. 기대하세요. 신이 나서 말하는 뜻밖의 딸의 모습을 보니까 걱정했던 거와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정말 즐거워 사는 것 같아 보였어요. 시어머니 계모임도 보통은 다른 개혼들은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 계모임의 문화였는데 시어머니가 요리를 잘 못하시니까 그동안 매번 식당에서 치르곤 하셨대요. 그런데 5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 식당에서는 할 수는 없었고 몇 달째 건너뛰다가 시어머니가 고민스러워하면서 개혼들이 아들네 집 구경도 좀 하고 며느리가 궁금하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흔쾌히 그러시라고 했다네요. 막내딸은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하는 부탁인데 거절할 수가 없었고 일해주는 아주머니가 요리는 다 할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막상 시어머니 계모임을 치르는데 엄청 신경이 더 쓰여서 일주일을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막내딸이 살이 더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얼굴도 헬쓱해 보였고요. 혹시라도 친정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참 우리 막내딸을 너무 착하게만 키웠나 싶어서 속이 다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못한다고 해야 한다. 알았지? 네, 그래야겠어요. 안 해본 일이라서 거의 한 달 동안이나 긴장되어서 힘들었어. 일단 오늘은 무사히 잘 해냈지만 다음번엔 자신도 없고 설마 또 그럴 일이 있겠어요? 막내딸에게 다음에는 절대 이렇게 사서 고생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해두었지만 그래도 슬슬 걱정이 되었습니다. 신혼집도 넓겠다. 직장도 다니지 않아서 시간도 많겠다. 이런저런 이유로 막내딸이 맨날 시댁 식구들 일만 치르고 살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상견례에서 사돈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제 딸이 직장을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했어요. 어차피 임신과 출산도 해야 하고 육아도 해야 하는데 그게 좋지 않겠냐는 말에 저희도 동의했었네요. 없는 집에 시집가면 오히려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둘까봐 눈치를 준다는데 제 딸이 시댁이 돈이 구애 없이 사니까 직장 생활을 그만두기를 바라는 거구나 싶어서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설마설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자야, 잘 있었니? 응, 그래, 오랜만이네. 나 네 딸 봤는데 말이야. 내 딸? 누구? 네 막내딸을 시장에서 봤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해줘도 되나 모르겠다. 네가 속이 상할까 봐서 할까 말까 했는데 해줘야 맞는 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제 막내딸이라고 해서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말해봐. 시장에서 분명히 네 막내딸인데 어떤 아주머니랑 시장에 왔더라고. 그런데 그 모양새가 좀 그렇더라. 아니 부잣집에 시집 갔다고 하지 않았니? 왜 네 딸이 카트에 짐을 바리바리 끌고 갔는데 같이 가던 아주머니는 혼자서 도와주지도 않고 가더라. 결혼식장에서 봤던 네 막내딸 시어머니란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 내가 아는 체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분위기가 좀 그래서 멀찌감치서 보기만 했다. 아 참, 내가 너한테 보여주려고 사진을 줌으로 당겨서 찍었다. 보내줄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걱정이 되었어요. 보내준 사진을 봤는데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큰 카트에 장을 본 짐들을 가득히 싣고서 혼자서 힘들게 끌고 가고 있었고 앞장서서 고개를 쳐들고 물건을 사려고 기웃거리는 아줌마는 마치 제 딸의 시어머니인 양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줌마가 일전에 제 딸의 시어머니 계모임 때 와서 음식을 요리했다던 그 아줌마였어요.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와 같았거든요. 어떤 사진을 봐도 제 딸은 그 아줌마한테 짤짤매고 있었고 혼자서 짐을 끌고 다녔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는 거지? 왜 우리 딸이 집에서 일해주는 도우미 아줌마에게 꼼짝 못하는 거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진을 전송해준 친구에게 언제 찍은 거냐고 했더니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친구가 장을 보러 나왔는데 제 딸의 얼굴이 굳어있고 카트에 짐도 혼자서만 끌고 있길래 앞장서서 가는 여자가 시댁 어른인가 보다라고 생각만 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카트에 짐도 많은데 혼자서 끌고 가게 하다니 참 이상하네 라고 생각했었다더라고요. 남편도 그 사진들을 보고서는 왜 도우미 아줌마가 짐을 끌지 않고 제 딸이 힘겹게 끌고 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는 직접 막내딸 신혼집에 바로 달려갔습니다. 배를 눌렀더니 사위가 문을 열어주면서 웬일이냐고 당황해 했습니다. 역시나 손님들이 와 계신 듯 하는데 왁자지껄 하더라고요.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주방에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웬일이세요?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거실로 들어섰는데 손님들이 대여섯 명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떠들고 놀고 있었어요. 일해주는 그 아주머니는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실로 들어서자 사돈 부부가 눈이 덩그러져서 무슨 일로 갑자기 오셨냐고 그러더군요. 제 딸을 보러 왔습니다. 라고 하자 제 딸의 시어머니가 인사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모처럼 오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돌아가시고 다른 날에 오셔서 며느리 얼굴을 보시죠. 보시다시피 오늘은 부부 동반 모임이라서 며느리가 주방에서 바쁩니다. 그때까지도 거실에 시끄러운 소리 때문인지 제 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주방으로 갔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일해주는 도우미 아줌마는 아주 깔끔한 차림으로 서빙만 하고 있고 제 딸은 완전히 천덕꾸러기같이 차대이 찬 보조주방 바닥에서 처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생선을 다듬고 있더라고요. 저는 태번에 소리쳤습니다. 네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여기 주방 아줌마는 뭐하고 네가 이러고 있는 거야? 뜻밖의 저와 남편을 본 딸은 놀라서 일어났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쭈그리고 앉아서 일하고 있었는지 허리를 부여잡고 휘청거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도우미 아줌마를 힘껏 불렀더니 오더라고요. 아줌마는 뭐하고 우리 딸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주 빤빤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아줌마 소리 듣기 거북하니까 작게 말씀하세요. 제가 아주머니한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큰 소리 치지 말라고요. 완전 얼척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양을 지켜보던 안사돈이 나서서 그러더라고요. 사돈, 갑자기 오셔서 이 무슨 행패세요? 지금 손님들이 와 계시는 것이 안 보이세요? 왜 남의 일 주는 아줌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겁니까? 뭐라고요? 배운 데 없고 교양 없이 그러시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셔서 다음에 오세요.
딸이 시집을 갔으면 잊고 사시지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학 교수란 분이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겁니까? 제가 제 딸 집에 왔는데 무슨 상관이세요? 그리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신혼집에 와서 개모임을 하지를 않나. 이번에는 또 무슨 모임인가요?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돼서 가족들 간에도 모이지 않는 법인데 뭐 하시는 거냐고요? 이보세요, 사돈.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딸네 집이 아니라 엄연히 사위네 집입니다. 예의 좀 지켜가면서 오셔야죠. 어디 사위집에서 딸이 주방에서 일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 그래요. 사돈이 그러니까 제가 힘들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자고로 딸을 보면 친정어머니를 안다고 했는데 라고 감히 일장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하자 제 딸이 듣다 못해 생선을 씻고 있던 그 비린내 나는 더러운 시커먼 물을 한 대박 가져다가 얼굴에 쳐 부어버렸습니다. 순식간의 일이라서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보리색 브라우스에 곱게도 화장한 제 딸의 시어머니랑 그 여자가 대학 교수랍시고 잘난 척을 해가며 한참 말하려는 도중이라서 그 더러운 생선 씻은 물을 한 대접 들이킨 것인지 오웩거리면서 나자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여자에게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감히 우리 엄마 아빠한테까지 진상짓을 하려고 해요? 대학 교수랍시고 교양 있는 척은 다 하더니만 당신 머릿속은 똥만 가득 찬 걸 몰라요? 아이 재수없네. 내가 참고 참아주려고 했는데 아주 이제는 병신으로 하네. 그러자 그 도우미 아줌마가 제 딸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이야, 새댁. 버릇없이 사모님한테 할 소리야. 그러자 제가 눈에 뵈는 대로 매운탕이 담긴 그릇이 보이길래 들어서 그 상판댁에다가 부어버렸습니다. 매운 고추물이 눈에 들어가서인지 악을 쓰고 호적대더니 딸의 시어머니 쪽으로 자빠지는데 둘이 볼만하더라고요. 이 난리통에 거실에 있던 부부 동반으로 왔던 손님들이 내다보고 제 딸의 시아버지는 저를 보고 왜 그러시냐고 묻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내 딸이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닌가요? 도우미 아줌마한테까지도 무시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러라고 이 집으로 시집을 보낸 거 아닙니다. 왜 내 딸이 신혼집에 맘대로 와서 도우미 아줌마보다도 못하게 대우합니까? 제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토록 흥분하거나 막 나가거나 하지는 않는데 자식이 저런 꼴을 당하고 있으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왔던 사람들한테 삿대질까지 해가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으로 거기에 왔던 사람들 전부를 종조준해서 촬영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양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남의 며느리 신혼집에 와서 흥청망청입니까?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령이 떨어진 건 몰라요? 제가 신고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 라고 하는데 사위가 저를 말리고 난리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말리지도 않았고 제 딸을 데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에 교자상이 또 3개나 늘어져 있고 상위에 놓여져 있는 음식이며 술들을 보니까 눈이 더 뒤집혔습니다. 이러려고 우리 딸이 회사에 다니는 것을 반대했구나 싶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좋아라 했던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서 깨달았어요. 저는 교자상 3개를 전부 다 들어서 엎어버렸습니다. 제 딸의 시어머니가 대학 교수이고 시아버지란 사람이 점잖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라고 해서 개념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식적인 인간들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런 인간들한테는 개 지랄을 떨어줘야 먹히는 법입니다. 당장에 구청에 신고하기 전에 제 딸 집에서 모두 다 나가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완전 무식하게 했더니 다들 하나둘씩 주섬주섬 나가더라고요. 그동안 더러운 생선 씻은 구정물 벼락을 맞은 사돈은 욕실에서 센 일을 한참을 나오지 않았고 매운탕 국물을 뒤집어 쓴 도우미 아줌마는 그 상태 그대로 쫓아버렸습니다. 다시는 제 딸 집에 기웃거리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딸을 이 시간 이후로 데려가겠다고 했고 이혼을 청구할 테니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충분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고 대학 교수든 회사 대표이든 뭐든지 간에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나와버렸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코리타분하게 며느리를 쥐어짜서라도 어떡하든 부려먹을 궁리만 하고 자빠져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소위 지식층이라는 대학 교수라는 사람도 그렇고 스스로가 여자면서도 강단에서는 잘난 척 온갖 것들을 늘어놓았겠죠. 말하기 쉬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네요. 아니, 왜 멍청하게 그렇게 하고 살았대? 처음부터 싫다고 했어야지. 스스로 무덤을 판격이지 뭐. 그런 대접을 받고 왜 참고 살았대? 우리 인간사가 모두 자기 성질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던가요? 인간이 인간다운 것이 무엇인데요? 동물들처럼 무조건 본능에 충실해서 화가 나면 나는 대로 화를 내고 싫으면 싫다고 무조건 싫다고 할 수 있나요? 인간은 대부분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를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는 거죠. 자기가 성질나니까요. 어찌됐든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참지 않기로 했고 물불을 가리지 않을 참이었습니다. 딸의 말을 들어보니 대학 교수라고 하는 시어머니는 완전히 가증스럽게도 며느리를 지능적으로 자기 멋대로 조종하려고 했더라고요. 자기가 전면에 나서지도 않으면서 집에서 일해주던 도우미 아줌마를 시켜서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집안일과 요리를 가르쳐준다는 명목하에 그 도우미 아줌마가 딸의 신혼집에 매일같이 와서 잔소리를 해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도우미 아줌마가 아니라 살림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으로 대우하라고 했다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겉포장은 그럴싸하게 집안 살림을 도와주는 척하며 시어머니가 자상하게 며느리 살림도 도와주라고 도우미 아줌마를 붙여주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 도우미 아줌마를 통해서 며느리를 간섭하고 통제하고 싶었던 겁니다. 감히 귀한 내 딸을 도우미 아줌마보다 못한 대우를 받게 했다니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물며 제 딸의 시집 식구들 앞에서는 얼마나 무시당하고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았을지 뻔합니다. 제 딸은 시댁 식구들이니까 적응하고 어떡하든지 참고 노력했을 텐데 말입니다. 사위는 이혼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당분간 절대 시댁 식구들이 신혼집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로 제 딸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입만 나불대는 것을 어찌 믿겠습니까? 그 부모의 그 아들이겠죠. 결국엔 이혼을 받아들였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제 딸의 시어머니에게는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청구해서 받아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연로하신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너는 딸 가진 애미가 맞긴 하는 거냐? 무슨 그만한 일로 이혼을 시켜? 그 돈 많고 대학 교수라는 집안이라는데 어디서 그런 집안을 또 만나겠냐? 하여간 소갈머리가 없구먼. 그런 집안이면 나 죽었어 하고 숨죽이고 살만하겠구먼. 부모가 자식 앞길을 망치고 있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네요. 나 죽었어 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삶이 사는 것은 아니죠.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다고 해서 강요하지는 마세요. 참고 사시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아무도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이 아니니까요. 우리 딸은 자기 삶에 당당하고 후회가 없는 삶을 살게 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주체가 되는 삶이 되어야지 들러리가 되어서 그림자처럼 살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